2009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렇죠. 예. 성장률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특히 그 아소라는 일본 자민당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막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고 그렇죠. 실수도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이 1차 아베, 그 다음에 이제 아소 내각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내각들이 무능한 데다 운도 없었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런 게 터질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일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일본 민주당 정부가 안타깝게도 공약을 지키지를 못해요. 공약을 왜 못 지키느냐? 일단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하면서 정권을 잡았냐면, 정부가 땅 파는 걸로 경기를 부양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지쳤거든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저 사람도 몇 명 다니지도 않는 다리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섬의 혼슈 섬과 시코쿠 섬을 잇는 그런 아카시 대교 같은 아주 뭐 세계적인 거대 건축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인구가 지방 도시들이 감소하니까 하루에 차가 몇만 대도 안 지나가고 몇천 대밖에 안 지나가는 다리들이 돼버리니까 만들어 놓고 손실이 커지는 세상들이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일본 민주당 정부가, 특히 이거는 토착돼 있는 정치 세력들과 결탁된 토건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 자민당이 특히 족 의원이 많아요. 네. 예, 족벌 의원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받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일본의 아베가 그렇습니다. 아베 집안도 족의원이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선출되고 있는 권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방의 예산을 땡겨오는 사람이 다음 선거에 유리하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산업도 없는 곳에 큰 다리 또는 여러 가지 유원지 이런 것들이 놓아졌던 게 1990년 버블 붕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저기 왜 지었냐라는 엉뚱한 건물들 비판받게 된 거죠. 세금 낭비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일본 민주당은 재정 건전화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더 나가서 오키나와에 있던 이 미군 기지 후텐마라는 곳입니다. 이 미군 기지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참신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너무나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될 타이밍에 그 전에 있었던 정강 정책이 좀 발목을 잡았는 데다가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기지 이전 문제들도 여러 이유가 있어서 이 책에 그 오키나와 관련해서 그 비화가 나오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드라마급, 이건 영화로 만들면 무조건 대박 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수상이 바뀌는데,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바뀌게 되는데 하토야마에서 이제 간 나오토로 바뀌는데, 문제가 이제 그때 갑자기 이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적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세 가지, 경쟁 촉진, 재정 건전화,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규제 혁파 뭐 이런 쪽으로 정책 기조들이 확 또 바뀌어 버려요. 이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신자유주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더 뭐 소비를 더 촉진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복지 확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정권이 좌측 깜빡이 켜고서는 우회전을 한 거죠. 우회전도 좀 세게. 그래서 역사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는데다가 2011년 3월 11일 그 유명한 동일본 대지진과 그리고 제1원전 폭파 사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면서 그 일대가 죽음의 땅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일본 국민들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했다고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2012년 선거에서 불과 딱 1년 뒤죠. 참패를 하면서 정당 자체가 없어집니다. 500석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대 정당이 50석 쪽으로 줄어드는, 물론 이제 분열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민당 정부가, 아베 내각이 지금까지 2012년 말부터 2020년 현재 5월 말까지 저렇게 일본에서 8년째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잘해서라는 면도 있지만,
상대 파트너인 야당 세력이 좀 많이 약체화됐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로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는데 상대편이 링에 안 올라오는 것 같은 게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베 내각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지지를 않는 답답하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이 그때 보면 한일 관계 면에서도 나쁘지도 않은 파트너였던 것 같고 아베에 비할 수 그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베랑 비교하니까 야 일본 민주당이 훨씬 괜찮았었네 싶은데도 이제 무능하다, 분열됐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약속을 버렸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게 아베의 장기 집권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선출이 되고 본인의 이제 경제 정책 세 개의 화살이란 이름으로 경제 정책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아베노믹스는 뭐 일리가 있는 정책입니다. 일리가 있는 정책이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화살이 이제 통화 정책. 네. 돈을 무한정 공급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재정 지출 확대, 세 번째가 기업 경쟁력 개선. 그러니까 말은 좋죠. 네. 사실 그렇게 나쁜 정책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가 2006년 그 1차 아베 내각 때 하도 별명이 울보 아베였어요. 그 내각 멤버들도 잘 못 임명하고 무슨 뭐 실수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눈가가 자꾸 빨개지고 그래서 별명이 울보 아베였어요. 근데 이제 한 6년 정도를 혼났겠죠. 혼나고 반성하면서 나름 칼을 갈고 나온 정책이었고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얀베 유키오 저자가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앞에 있었던 고이즈미나 그전 하시모토 정부의 그 자민당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도 경제 정책에서는 그래도 뭔가가 있는 정부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정책 금리를 0%로 인하를 해놨는데 경기가 더 안 좋아져요. 물가가 막 마이너스야.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양적 완화라는 건데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직접 나가서 A은행 우리 윤 PD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거예요. 좋은 가격에 비싼 값에 사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이 생기는 걸 가지고서 요 양적 완화에 기대는 첫 번째 기대는 그걸 가지고 기업이나 가게에게 대출을 해줘라. 네.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대출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은행의 수익이, 보험사의 수익이, 펀드의 수익이 높아지면 당신이 건전해지지 않냐. 그러면 돈 안 넣어도 되잖아. 공적 자금 투입할 필요도 없고 은행 부실화 위험이 완화되는 것만 해도 대출까지는 안 바래도 은행의 부실 위험이 낮아지는 순간 경제가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인 통화정책 완화였고요. 실제로 이게 효과를 발휘해서 1달러에 70엔 정도에서 거래되던 환율이 1달러에 120엔, 130엔까지 거의 2배 오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들이 좀 진정된 게 아베노믹스의 최대 공헌입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수출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베노믹스 2012년 말 이후에 아베노믹스가 나름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이유가 환율을 올려서 수출 기업 경쟁력도 개선시키고 물가의 상승도 조금은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정 지출, 돈을 풀었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인데 네. 경쟁력 강화인데 이 책에서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두 개도 다 효과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건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근로자 파견 제도 관련돼 있는 규제를 거의 다 풀어가지고요. 네. 휴게에서 정규직 자르고 전부 계약직으로 근로자들을 다 앉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블랙 기업들이 판을 칩니다. 블랙 기업이 뭐냐면 이제 취직하지 못한 학생들을 너 정규직 시켜줄게. 뭐 또는 너 이거 몇 년 버티면 직급을 올려줄게 그러면서 거의 뭐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한 돈을 주면서 사람을 뽑아먹고 직장을 없애버리거나 폐쇄해버리거나 잘라버리는. 특히 더 문제가 됐었던 건 일본을 대표하는 뭐 광고 회사에서 너무너무 그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이었는데 장시간에 걸친
근로와 우울증이 겹쳐서 자살하는 일들이 크리스마스 연휴 때 벌어져서 저도 정말 놀랐던 기억이. 저는 이제 뭐 항상 외신에 귀를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니 도대체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저도 이름을 알 정도의 광고 회사인데 거기 광고 회사에 들어갈 정도면 정말 공부 잘한 학생들이고 뛰어난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그 일주일 동안 일했던 시간 이런 거를 좀 조사하는 거 봤는데 한 80시간씩. 이 책에서는 직원들을 과로사할 정도로 일을 시켜도 괜찮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 결과 이제 이 책은 2019년에 나온 책이니까 17년 통계까지가 확정치가 있고 이제 18년은 추정치밖에 없어서 17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5년이죠. 12년부터 5년 동안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얼마나 느냐면 80% 가까이 늘어요. 두 번째 배당이 얼마나 느냐면 70% 늘어요. 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니케이 지수가 그래서 7천에서 24,000엔까지 가요. 3배 오릅니다. 3배. 네. 자, 그런데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동결. 민간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 4%. 이게 기업들은 배가 부르는데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져 버려요. 그리고 일본 경제에 더 문제가 뭐냐면 GDP의 80% 이상이 거의 85% 정도가 내수거든요. 한국은 전체 GDP에서 수출이 40-50% 이상일 때도 있고 심지어 60%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수출 잘 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경제인데 일본은 전체 GDP에서 수출 비중이 10%대에 불과해요. 따라서 아베노믹스 때문에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막 급등해서 수출 기업들 일부는 되게 좋죠. 네. 그러나 국민들이 가난해져 버리니까.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네. 여기에 이제 2014년과 2019년 아베가 소비세를 2차례 인상합니다. 네. 소비세라는 게 결국 그 뭐 이렇게 차별이 없이 걷어들이는 그런 거죠. 물건 살 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 요새는 뭐 노저팬 때문에 안 가지만 일본에 이제 여행 가시면 제일 답답한 게 카드 잘 안 되고 요새는 조금 낫습니다만 카드가 거의 안 돼요. 현찰로 물건을 살 때 꼭 이제 저는 노저팬 이전에 갔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사면 만엔 10만 원 돈이죠.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꼭 1,800엔이란 800엔 소비세 때문에 이제 요건 꺼내가지고 저는 외국인이니까 이거 안 내도 돼요. 뭐 이런 거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바로 이건데 우리는 10%가 붙어 있고요. 일본은 이제 10%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베가 첫 번째 정책, 통화 정책 통해 가지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중앙은행이 채권 사주니까 금융시장도 좀 안정됐고 두 번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어떻게든 경제에 돈을 뿌려서 경제가 되게 얼어붙었던 걸 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 이제 실책이라기보다는 그가 원했던 정책이죠. 바로 이제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다 풀고 대신 세금 인상 그리고 법인세는 인하. 아베 정부가 정말 기업 프렌들리였어요. 그래서 주식도 투자하기 좋고 부동산도 이제 2016년 바닥을 칩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첫 번째 바닥은 어디서 치냐면 동경이 바닥을 15년에 치고 16년 이제 오사카를 비롯한 일본의 흔히들 이야기하는 6대 도시가 바닥을 치고 17년부터는 이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1991년 이후에 거의 25년 동안 하락하다가 2016년 바닥 치고 17년부터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베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 나쁜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주식 가격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해가지고 가게와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해서 그게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려서 못 살게 된 게 일본 경제 어려움의 근원이었으니까 자산 가격, 주가 올리고 부동산 가격 올린 것만 해도 기여를 했죠. 기여를 했는데 그 기여 과정에서 대가를 이렇게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를 내수는 계속 망가뜨려 놓고 수출만 부양하니 이제 주식시장도 보면 양극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괜찮고 또 해외에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하고 있는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은 괜찮죠. 그러나 이제 내수 기업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양극화의 나라가 돼서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 1억 총중류 사회라고 불렀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본 인구 1억 2천만인데 중산층이 1억이다. 우리는 전부 중산층이야. 좀 환상이었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평등하다 또는 부의 분배가 그렇게 심각하게 왜곡돼 있지 않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었지만 아베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니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가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이런 것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베의 정책을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일 수는 있는데 강화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봤을 때는 그런 정책이 판단하실 때 국민들은 되게 가난해졌고 어떻게 보시나요? 더 갈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일단 아베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자민당 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성은 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일본 경제가 2020년 두 가지 충격, 코로나에 올림픽 연기라는 이 두 가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우리보다 한국보다 저는 많이 낮을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를 또 기록할 것 같고 원래 아베노믹스 자체도 경제 성장률 0.8%였어요. 평균 성장률이 0.8%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베 이전 경제 성장률이 0.7%였던 거를 비교하면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다른 정치 세력이나 또는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온 이 정책을 스탑할 거냐? 그러면 뭐 양적 완화 중단할래? 예를 들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더 세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일본은 실패한 걸로 보이지만 아베노믹스를 더 끌고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